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미디어 탈곡기 22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네. 네, 오늘도 김원경 사무처장님하고 이봉활동가 대신 유민지 부장님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네. 다소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네, 두 분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이 땜빵하다가 이거 지나가다가 끌려와서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그럼요. 여러분 고정 가시죠? 상당히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헬륨 가스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게 이러다가는 헬륨 가스를 먹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다시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저도 소개하겠습니다. 전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지나가는 아낙네 역할을 맡은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면 곧바로 미디어 스크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이버에서 삼성 비판 기사 밀어내기를 기술적으로 못 막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련 기사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강성원 기자 기사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100만 원이면 비판 기사를 네이버에서 숨길 수 있다라는 그 주제로 해서 나쁜 이슈가 떴을 때 그 기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막 무차별적으로 기사로 올려서 그걸로 사실상 불리한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기사 밀어내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그리고 포털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네이버 측에 문의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밀어내기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현상이 사실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대답이 방금 그거였던 거죠. 밀어내기를 기술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 20일 날 신경민,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짜뉴스, 혐오, 차별 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날 토론자로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유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네이버가 이걸 밀어내기 기사라고 판단할 근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엔 거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일견 또 수긍이 가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이건 밀어내기다라고 추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돈을 받은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사가 이제 막 밀어내기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대안은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미리 예방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더라도 이것과 관련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느냐라는 미디어 오늘 즉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 전무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현재 네이버는 뉴스 영역을 검색 결과에서 따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엔 일단 등록된 매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고 또 어떤 기사는 정상적인 기사고 어떤 기사는 홍보성인지 역시 판별할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매체를 판별할 기준만 있을 뿐 기사를 판별할 기준은 역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고 다시 같은 답변을 반복한 거죠. 이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 네이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사 밀어내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미 그런 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진행했냐? 네이버가 매체라고 등록시킨 데가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매체 선정 기준이 그런 밀어내기를 하는 수준의 그런 매체까지도 돈 받고 그런 밀어내기를 하는 매체 수준
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매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보면은 네이버 그 미디어 오늘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 보면은 네. 단건 밀어내기는 130에서 최고 250까지. 그리고 아예 그 기사 전체 묶임을 밀어내려면 250만 원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는 홍보 대행사가 그런 것들을 막 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은 씨 이상한 기사 밀어내고 싶으면 돈 주세요. 내가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밀어낼 수 있어? 네이버에 등록된 매체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 포털에 있는 기사를 내는 환경이 망가져 있느냐. 뉴스 제공 환경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 뭐냐면 네. 왜 트위치 같은 그러니까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네네. 유튜브처럼 게임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트위치라는. 근데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뷰봇이라는 걸 활용하는 스트리머들을 이제 적발해내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적발해내는 과정에서 이제 잡음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뷰봇은 뭐냐면 내 방송을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실제로는 한 700명이 보는데 7,000명이 보는 것처럼 돌리는 거죠. 네. 돌려서 근데 그렇게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뷰봇을 쓰면은 그 뷰봇 숫자 대비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서 오는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에 몇십만 원을 주면은 뷰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고 스위치에서는 경고를 해요. 그거 하다 걸리면 계정 퇴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사례가 나왔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적발이 돼서 이제 폐지된 사례가 나왔고 관련 스트리머들은 아직도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책임을 지고 너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유봉석 이사의 이제 대답의 문제가 뭐냐면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가 매크로를 돌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수사를 맡겨서 갔는데 털었더니 거기서 매크로가 돌리고 있는 게 확인되면 그 사람 유죄. 하지만 매크로가 돌린 게 확인이 안 되면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답이 지금 나은 씨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크로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그런 비슷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한 업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 어떤 서비스의 그렇죠. 핵심적인 지점들,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를 교란시킬 수 있는 어떤 치트 같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을 때 그걸 적발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보통은 그 해당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는 결국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나은 씨 네네. 지적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회피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네이버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것들을 네이버는 계속 네임페이지 노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알고리즘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못 막는다면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대답을 내놔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건 가치 판단해야 되니까 기술 구현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으로 혹은 수사를 맡겨봐야 됩니다라는 대답만으로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지점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갑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자료성 기사들은 정말 상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자들이 출근해서 홍보성 그 보도자료 메일이 오면은 그걸 이제 받아 써서 올려주는 게 또 업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이슈와 맞물려서 많이 올렸다라는 걸 이제 추적해서 잡아내는 과정은 어렵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또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그 바로 순간에 잡지 못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해서 이거는 분명히 그런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그러면 게 경고를 예를 들어서 레드카드를 뭐 옐로카드 레드카드 주면서 퇴출시키는 뭐 1, 2, 3 이렇게 돼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뷰징하는 매체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론을 계속 왜곡시키는 그런 데들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우리는 등록만 내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책임을 자기가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네이버가 막 이렇게 계속 공정성 시비가 걸리니까 뉴스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네이버가 전문가들은 뉴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털이 지금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포털에 유입되는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을 거다. 그것이 없으면 네이버가 있는 그 포털이 네이버가 지금 구글도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70%는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 메리트가 사실 뉴스라는 거죠. 뉴스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못할 거다. 아마 그거는 멘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안 하는 거 보면 사업성 안 되면 누구 닫았지. 네, 근데 그래도 계속 어쨌든 네이버는 어떻게 뭐 계속 비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죠. 스탠드도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네이버의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이것저것 같이 붙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포털을 우리 군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경찰도 다 나와가지고 지금 네이버 댓글 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폐해들 정말 드러난 폐해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화두를 잘 논의를 잘 이끌고 가서 정말 우리가 여론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좋겠어요. 네, 방금 민의가 반영되는 댓글에 대한 얘기가 마침 나왔는데요. 네. 아까 발언이 나왔던 그 토론회는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 댓글 조작에 대한 논의가 이제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토론회였어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주장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의 일환으로 민주당 신경민, 박광훈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그 정책 토론회에서 여기서 지금 신경민 의원은 어떤 주장까지 제기를 했냐면요. 우리 사회는 조작 사회다. 민관군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을 해왔다. 과연 댓글이 필요하냐는 근본적 질문이 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댓글이 뭐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어떤 중요한 소통 창구지만 동시에 그 댓글이 우리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 되게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활발하게 발생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조작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댓글 기능부터 일단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지를 고찰해서 필요 없다면 이걸 닫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작되는 댓글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차단이라던가 뭐 이거는 어쨌든 기술력으로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포털에 이거 관련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임 묻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들한테 포털이 나서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사전에 어떤 걸 먼저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사실 굉장히 협박성 멘트잖아요. 너네 우리 자꾸 제재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 취할 거야. 근데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대체 뭐죠? 예를 들어서 미리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딱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묻는 규정하는 법이 나오기 전에 다른 형태로 자기네가 이미 앞서서 어떤 걸 진행해 놓는다거나 하면 이게 사후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협박한 거죠. 멘트가. 이제는 뭐 다 기사로 뉴스 검색 차원이 아니고 이제 다 기사를 블로그 형태로 블로그체로 바꿔서 서비스를 하려나? 그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하는 말인 거잖아요. 니네 자꾸 이렇게 우리 규제하려고 들면 우리도 뭐 사전적 조치를 할 거야.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아마 토론회 자리에서도 그런 멘트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상황 정도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미디어 스크랩은 방통심의 셀프심의 파문에 겹쳐지는 변혁부 미디어스 윤수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도 방통심의 그 셀프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미디어스 기사는 이 파문이 이번에 불거졌잖아요. 불거졌으니까 예전에 지난해 10월에 공개됐던 청와대 문건에 대한 이야기를 노조가 제기했다는 그걸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17년 10월에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권혁부 전 부위원장이 국정원 민원 해결을 위해서 편법으로 동원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멘트를 한 게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이었다니 이런 충격에 방통심의 노조가 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 권혁부 부위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기 방통심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혹시 권혁부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전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이 좀 유명했던 분입니다. 뭘로 유명하죠? 2011년부터 방통심의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70년대 이제 공화당 사무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KBS로 들어온 거죠. 이상하죠? 공화당 사무처 직원이. 근데 당시 70년대에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 뭐 하다가 다 이렇게 막 KBS로 막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 출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KBS 특채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이죠. 그때 우리 또 이렇게 또 민원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원연 말지가 폭로했던 보도 지침 있죠. 문공부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계속 보도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지시했잖아요. KBS에도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겠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보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입니다. 권혁부가. 그래서 권혁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시에 보도국 문화과학부 차장이었어요. 근데 이때 1987년 6월 30일에 이제 홍보관을 만나서 이때는 6월 30일이면 6.25 선언 나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약간 그 전두환의 세가 약간 좀 떨어질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통치 차원의 체제 옹호는 적극적으로 하되 행정 차원의 시시비비 고발은 좀 보도할 수 있게 열어주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자기 KBS 직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차원에 필요한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 계속하되. 그런데 행정 차원의 어떤 시시비비 고발 같은 거는 우리가 계속 좀 다룰 수 있게 좀 그런 열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유연한 정책을 해야 기자들도 잘 따라서 이렇게 쭉쭉 온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89년도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KBS를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 여야의 주장은 한 6대4 정도는 어떠냐. 되게 적극적이네요,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실을 지금 어디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2012년도에 KBS가 파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장을 계속 악화산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저항하는 파업을 했는데 파업하는 중에 KBS 사장을 뽑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사장 후보로 자기가 낸 거예요. 자가 추천이 됐어요. 권혁부 씨가. 권혁부 씨도 사장 후보였죠. 뭐 기라령 씨도 후보였고 고대영 씨도 후보였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때 KBS 노조가 비대위 특보를 내서 그러니까 특보로 이런 사람들이 사장 후보라니 이러면서 그 유인물을 낸 겁니다. 역시 신상 터는 건 그런데 그때 이 권혁부라는 사람을 표현한 제목이 뭐냐면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역겨운 이름 권혁부. 이 상태로 정말 사실, 근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굉장히 정당하게 비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89년도, 87년도 그때 사건.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공화당 직원이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전두환 정권에 아부하고 한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개가천선에서 살았으면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2008년도에 정현주 사장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생기죠. 네네네. 그때는 KBS가 지금은 1노조, 2노조, 뭐 3노조, 9노조 이렇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KBS 노조만 있었어요. 네네. 근데 노조가 그 정현주 사장 퇴출 문제에 있어서 싸우지 않죠. 네. 오히려 이제 나가는 거 같이 힘을 보태면서 그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는 건 이건 정권이 찍어내는 거고 문제다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KBS 사원 행동을 결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었어요. KBS 정윤주 사장을 몰아내는 건 이건 언론 탄압이다. 네. 하면서 막 사내에서 농성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 드러냈어요. 그 사람들을. KBS 직원들을요. 네. PD와 기자들을. 경찰을 누가 불렀을까요? 설마? 경찰이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와서 좀 여기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좀 빼내라. 그래서 KBS 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네요. KBS 노조가 그래서 그 역겨운 이름 권혁부라는 제목을 단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와, 정말 근데 되게 일관성이 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2007년도랑 2008년도에는 계속 한나라당 정권을 잡았잖아요. 계속 그때 한나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내라. 방송에 계속 개입하고 보도 지침 형태로 내고 그것도 거기 노보에 다 네 하다가 8월 8일 그날 2008년 8월 8일 그 사원들이 다 들려나가는 그 경찰 병력 투입을 전화한 사람이 바로 권혁부입니다. 와. 정말 역겹다는 표현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에는 노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뒤로 이제 자기네 몰아낸 다음에 네. 뜯어낸 다음에 그 뒤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일평생을 권력에 빌붙어 살아온 전형적인 구악 세력인 그가 KBS 사장직을 노리고 있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성명을 근데 진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네요. 저런 행동들을 하고서 사장직을 노렸다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네. 이 사람이 방송통신 네, 방통심의 부위원장직을 지냈다는 사실도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그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꽂아 준 거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10분 발휘하여 국정원이 그 뉴스 별론데 심의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온 민원이 있으면 네. 자 이제 행정팀장 불러가지고 요거 넣어. 편법을 동원해서 친인척 써서 넣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밝혀진 거죠. 여기 보면은 청와대 문건에 정확하게 이 권혁부의 발화에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한 게 있었는데 국정원이 요청한 사항이 심의 들어온 게 없어서 자기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멘트 친 게 나온 거예요. 자,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편법적인 아마 팀장은 그거에 대한 뭐 희생양일 수 있겠죠. 희생양인지 뭐 적극 동원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인척 명의를 사용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건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심의를 넣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 그게 바로 이제 이 권혁부 부위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스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 한 번 더 언급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극혐이네요. 네. 대단하다. 아주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삶의 그 이력 자체가 정말 네. 꾸준하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기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온갖 만행들을 다 저질렀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에 있었으니까 아마 방송소위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의가 우리가 계속 정치심의, 표적심의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적폐의 본질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충격과 진짜. 공포. 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미디어 탈곡기를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유민지 부장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꿀 정보를 알려주시는. 이건 편집이다.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네. 30일로 잡혔습니다. 이거 KBS 드디어. 네. 이거 계속 못 잡는다고 한국당이 어그로 끌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끌 이유가 없어진 게, 끌 근거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네. 고대영 그 가처분도 기각됐고, 또 끌다가는, 더 이상 시간 끌다가는 청문회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기네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아마 청문회 열고, 아마 양승동 사장 내정자에 대한 엄청난 색깔 몰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 또 언론에 나올 테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아마 내정자의 추인을 네.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청문회 잘 보시고 어떤 사람이 앞뒤에 맞는 문제제기라는 건 잘 보셔야 돼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앞뒤에 안 맞는 진짜 아무나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메카시즘으로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청문회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0% 종북 단어 나옵니다. 종북만 얼마 나오면 버십니까? 500원 겁니다. 아이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아마 뭐 종북 문제뿐만 아니라 네. 좌파 노조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강성 노조로 KBS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멘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과연 언론이 어떤 식으로 부각해서 보도를 하는지를 또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송 모니터 활동가
이렇게 벌써부터. 그래서 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런 전문성 여러분 배나은 부녀회장의 제가 전문성. 지금 너무 이 분위기 너무 스트레스. 다음은 나쁜 보도 스크랩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유, 네, 아유 간만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떤 보도를 가지고 왔느냐? 제가 연쇄살인과 관련된 보도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지난 13일 날 그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신이 실제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월 전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고, 그리고 경찰이 유령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게 전 남자친구였고, 네. 그 전 남자친구는 과거에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네, 그래서 감옥에 이미 그 혐의로 네. 가 있고, 또 그 혐의와 별개로 그 이전에 사귀었던 다른 여자친구도 살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병사인 것으로 당시엔 얘기가 네. 됐지만 어쨌든 사망했고, 네. 즉 이 남자와 사귀었던 3명의 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관계가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네. 경찰이 연쇄살인 의혹까지 네. 제기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네. 사실 제일 흥분하는 게 어디냐? 언론이죠. 언론이죠, 진짜.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성, 살인. 그죠? 일단 피해자가 20대 젊은 여성이고요. 네. 피해자를 그러니까 유령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게 전 연인 남자친구, 관계인 그렇죠. 남성이에요. 전 남자. 그리고 연쇄살인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 보도는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문제 보도가 나오느냐? 네, 네, 네. 이거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 보도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심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혹은 또 비슷한 보도들, 그러니까 비슷한 반복되기 사건에서 전에. 이제 네. 반복되기 전에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열일하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사실 방송 모니터에 한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으로 이 보도 이상한데라고 인지한 거는 방송 보도였는데 그 방송 보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추적하다 다른 보니까. 이제 인터넷 매체 보도를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 이건 죽였지. 이거는 한 단락으로도 못 뽑겠다. 이게 더 심한 게 많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 이 기간에 어떤 인터넷 매체들이 내놓은 보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니터를 진행했는데요. 모니터 기간은 이게 관련 첫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3월 14일부터 네. 약 19일까지 네. 6일 정도의 기간을 아니지 5일인가요? 14, 15, 16, 17, 18, 19, 6일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6일 정도의 기간을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 문제 보도 유형입니다. 우선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데요. 이 사건을 과거 미제 사건하고 엮어서 보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네네네.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쇄살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연쇄살인 가능성도 최악의 미스테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조명 느낌표. 뭐야? 네. 이렇게 하면서 기사 안에 과거에 미스테리가 돼버린 그런 미제 살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나은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제는 아니고 범인이 지금 특정되고 있는 것 범인은 같은데. 심지어 네. 유력한 용의자가 네. 특정돼 있고요. 네. 이제 이제 막 수사가 막 시작했는데. 시작이 됐어요. 미제를 만들어낸 근데 건가요?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미제 사건인 것처럼 이런 것과 엮어서 얘기를 하면요. 네. 이거는 사실 뭐 보도 윤리 이런 걸 떠나서 네.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네. 모욕이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연관성이 사실은 뭐가 있냐? 아직 미제도 아닌데. 그냥 남성이 여성을 죽였다, 그거거든요.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흥미를 또 갖다 붙여서 어뷰징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건 어뷰징. 어뷰징이죠, 네. 사실. 그래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아주 흥미로운 가십으로 네. 치부하는 보도들이고요. 이 기사의 놀라운 점, 그러니까 교통신문 기사를 주요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기사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경찰이 연쇄살인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30여 년 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조명은 본인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하면서 재조명이 됐나요? 뒤에 네. 무슨 멘트를 붙이냐면요. 1986년 9월부터 약 5년간 화성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10명의 부녀자들 느낌표. 엽기적인 시신훼손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희대의 연쇄살인범은 200만 명이라는 최대의 경찰 병력 투입에도 검거되지 않은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런 멘트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기사 멘트로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찾아봤더니 이것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5의 소개글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요 출처를 그래도 밝히지 안 않고 그러고. 자기 기사 문구인 것처럼 긁어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터넷도 많죠, 그렇죠? 그런 언론이 많은가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 하는 데가. 근데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교통신문 이외에 인사이트 코리아 이것도 아주 똑같은 이거에 그냥 복붙 기사. 그러니까 그런 네, 게 아마 그런 걸 하나 내놨고요. 네. 뉴스컬처는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돼 우리나라 3대 미제살인 사건은? 이라고 하면서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되는 경기도 의정부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도 회자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하나의 신문이 난 게 아니라 여러 신문들이 여러 다 서로 신문이 하고 보면서 있는 그냥 네, 서로 베끼고 어뷰징을 있는.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진짜. 네. 내용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거를. 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교통신문 첫 번째 그 기사와 두 번째 나온 인사이트 코리아 그 기사는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복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매체 그러니까 이름 매체 명만 다르고 네, 사실상 같은 맞아, 같은 매체인 매체일 수도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미투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도 지적했던 건데 이상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그냥 신상 정보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보도는요. 사실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흐리고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과거에 성매매 여성들이 막 살해가 된 사건들에 대해서 쓸 때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가 제목 정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죽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서 그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성매매 여성들이니까 죽었나? 막 이런 편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목할 이유는 없고 만약에 여기에 주목하고 싶다면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뉴스윅스라는 매체에서요. 의정부서 노래방 도우미 안매장 용의자 연쇄살인범 가능성 수사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움이었다라고 드러낸 거네요, 기사에서. 그렇죠. 네. 단순히 기사 안에 언급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제목으로. 일단 제목으로 뽑았고요. 리드 문장도 좀 아주 묘한데요. 의정부에서 8개월 전에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포천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되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주변 다른 여성 2명이 살해되거나 뇌출혈로 숨진 것이 확인되면서 연쇄살인 가능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누가 봐도 노래방 도우미가 안매장돼서 발견됐네. 네. 방점이 가장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건 취재윤리 위반이죠. 취재윤리에 나와 있지요. 강령 중에. 그 피해자가 그걸 특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잘못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노래방 도우미를 제목으로 뽑아서 이것도 클릭수를 높이기 그렇죠. 위한 제목으로 네. 뽑고요. 네. 리드로 언급하고요. 네.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또 나와요? 네. 기사 후반부에 또 언급합니다. 헐. 네. 경찰은 그 무렵 A씨가 B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고 B씨와 사귀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기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정보를 전달할 때 굳이 언급을 한다면 용의자가 네. 노래방 업주였다. 네. 그리고 고용관계에 있었던 네. 노래방 도우미였던 그 네. 상황에서 네. 연인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째서 이제 가해자가 업주라는 점보다 그렇죠. 도우미로 일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 느낌이죠. 네. A씨가 왜냐면 했다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아무리 봐도 이 기사는 전반적으로 네.
노래방 도우미에 너무 흥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나은 씨가 이 사건 갖고 왔을 때 저도 이 사건을 이제 신문을 보니까 기억이 딱 나는데 보도방이란 단어로 그 네. 피해자를 설명했던 게 딱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보다 그 보도방이 그 여성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신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방송될 때는요. 그 보도방 뭐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 이 멘트 나올 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막 걸어가는 그런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 그런 언론 보도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루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서 이런 것들은 피해자 그 취재 우리 기자들이 취재 윤리 강령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지금 나은 씨가 잡은 내용 중에 많이 있네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네. 두 주체를 다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걸 쓴 기자도 문제인데 이 정보를 경찰은 왜 올려?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5절 언론 홍보라는 부문에요. 제83조 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에 따르면요. 네.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사건에 대해서 공판 청구 전 언론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예외 사항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관련된 그 정보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중요 범인 검거 및 참고인 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국민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거죠. 혹은 기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경찰이 이제 아직 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노출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일단 이 도움이라는 정보 자체가 여기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고 네. 언론사가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이걸 부각해서 쓰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보통 강력범죄 사건 같은 것들을 볼 때 네. 무슨 사건, 어느 지역명 플러스 살인 네. 사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도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그렇게 내는데요. 네. 뭐냐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의정부 연쇄살인 사건 물음표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의정부 연쇄살인 물음표 이렇게 네.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네이밍 과정에서 네. 지역명이나 혹은 뭐 피해자 관련 특성을 넣는 경우에는요. 네. 낙인 효과를 네. 불러일으키죠. 사실. 그러니까 아주 백보양보를 내서 네. 이런 행위가 공익성이 있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아직 용의자 신병이 확보가 안 됐어. 네, 맞아요. 그 지역에서 막 살인 사건이 났어. 네. 근데 막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빨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야 돼.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혹은 제보를 받아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제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네. 받아야 돼.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장소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잡혀 들어가 있죠. 어떤 용의자가. 것도 부합하지 않아요. 유령 용의자는 잡혀 있고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추가 사건이 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명을 특별히 부각해서 하나의 네이밍화해서 네.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이렇게 붙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낙인 효과도 낙인 효과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만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요. 화성 연쇄살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도 이제 네이밍에 대한 문제 제기 하잖아요. 그렇죠. 화성이라고 한 거에 네네. 대해서. 화성이라는 이름 아예 바꿔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화성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고 용의자가 누군지 사실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네. 지금 지목됐어요. 누군지. 용의자가 네. 딱 지목됐고 그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보도에 그 따르면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관계 맺고 있었던 있던 사람만 여성들이 준 거예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없는 거죠. 여성이라는 특징 외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계속 의정부 연쇄살인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언론사들이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사건이 커지죠. 사건을 키울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네.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번째, 필요 이상의 묘사를 곁들인 자극적인 제목 뽑기도 또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매체에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빚 2천만 원 때문에 의정부서 연쇄살인 가능성도라는 제목을 뽑습니다. 아, 옷은 하고 물음표였던 네, 거죠? 물음표부터 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네. 우선 클릭하겠네요. 네. 옷은 한 다음에 입었나 벗었나 궁금하니까 클릭하겠네요. 그죠.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 지점 정말 아주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 끔찍한 반부패 상태라는 묘사를 해야 할 필요 전혀 없다. 반부패 상태라는 정보를 제목에 부각해야 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만 거기에 언론사가 끔찍한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는 가치 판단을 포함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떤 공익적 목적도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반부패 상태라고 끔찍한 자기가 반부패 상태라고 이미 판단해가지고 제목에 냈으면서 뒤에 옷은이라고 붙이는 그 변태적인 그 욕구는 뭡니까? 너무 이거는 제가 이 욕구를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그저 불쾌할 뿐이었는데요. 네, 기사 본문에서도 이런 형태의 어떤 반부패, 끔찍한 반부패 상태라는 표현은 계속 발견이 되고요. 당연히 끔찍한 반부패 상태로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옷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합니다. 끔찍한 기사네. 네, 정말 끔찍한 기사고요. 또 톱스타 뉴스 경기 의정부시 살인사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커라고 하는 보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다가 그 매체 이름이 톱스타 뉴스예요? 네, 톱스타 뉴스. 그 보도 제목 말미에다가 가능성도 커 한 다음에 공포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공포? 네, 충격, 공포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사건 보도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뷰징 보도도 물론 이런 표현들이 어뷰징 문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어뷰징 쓰면 보도죠. 쓰면 안 돼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건보다 강력 그런 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십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완전 가십으로 전락시키는 그러니까 태도인 이 것이고요. 지금 이 보도를 하는 게 사실 사건 보도를 하는 게 왜 하는 건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뭐 재발 방지에 대한 목적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보도들을 지금 나은 씨가 이야기하는 보도를 보면서 네. 이 사람이 공익적 목적을 하고 이 기사를 쓴 건 도대체 몇 프로일까? 과연 1%는 있을까? 내가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내가 이거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과연 1%라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면 100% 이 사건을 가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내 클릭수, 내 조회수만 노리고 지금 한다는 건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 지금 죄송한데 추임새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돼서. 네. TV조선 종합뉴스 9에서는요. 30대 남 여친 3명 사망 연쇄살인 수사라는 14일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송고될 때 제목이 어떻게 나갔냐면요. 6개월 새 여자친구 3명 잇따라 사망 3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이걸로 나갑니다. 근데 이 기사 제목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명백하게 유력 용의자가 이제 그러니까 유력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성들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시신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된 상황인데 이 기사만 보면요. 3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네. 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30대 남성이 피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주체적으로 사실 자기 일을 한 건데. 네. 그러면 마치 무언가에 홀려서 이런 식으로. 네, 이 기사 제목을 보면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남자가 여자친구 사망에 기여는 했는데 뭐 의도치 않은 병에 걸려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혔나? 아니면 이 남자도 뭔가 피해자인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이런 계속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근데 사건 보도에서는 이렇게 호기심 유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부정확한 제목을 달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그냥 호기심 유발하는 선정적 보도의 한 유형으로밖에 분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티즌 반응 전달. 한편 네티즌은 기사의 반을 채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외로,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보도에서는 이렇게 초반에 이런 네티즌 반응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할 게 너무 많아. 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는 곳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중도일보 연쇄살인 가능성도 네티즌 큰 따옴표 얼굴 좀 공개해라. 네, 이런 게 있고요. 한강타임즈는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되자 큰 따옴표 사형제도 부활해라 일침 이런 식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사건이 발생해서 네티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네.
남성이 이번에 건강 안 됐으면 또 이런 출석권이야. 범죄를 저질렀을 네.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을 막 이제 댓글로 다는 것들이죠. 네. 근데 이게 댓글로서 존재할 때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기사로 기사로화돼서 네. 제목으로 들어가고 네. 큰 따옴표화돼서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뭐 얼굴 공개라든가 피의자 얼굴 공개라든가 사형제도 부활이라든가 실제로 걔네가 그 언론사가 뽑고 싶은 제목을 그러니까 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댓글 그런 중에. 문제도 있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정책적인 문제에 네. 대한 고민을 차라리 이끌어내서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를 뒤에 하는 건 붙이면 아니죠. 네. 차라리 네.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네티즌 반응을 붙이고 그냥 끝나요. 끝나요. 그러면 그쵸? 뭐냐면 이 사건을 그냥 가십으로 또 소모하는 거죠. 기사 한 꼭지로. 네. 가십성 보도인 것이고요. 헤럴드 경제나 베타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도를 내놓는데 여기는 좀 약간 변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두 개의 매체는요.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하고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요. 연인 간의 폭력과 살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 네. 문제를 부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전하는 과정에서 두 매체가 공통적으로 무슨 짓을 하냐면요. 뭐 데이트 폭력의 구조적 문제, 막 이런 뭐 피해자가 여성이 많다는 네. 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사례들을 그냥 계속 나열을 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는 네. 별개로 네. 과거에 마구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표현은 실제 기사에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건을 나열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기사 말미에 뜬금없이 한편 실종 여성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이러면서 네티즌 반응을 또 댓글을 소개해 주는 설명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앞에 보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성으로 끝냈다. 그쵸, 소비하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파 문제가 나오겠죠. 네, 네. 기사 안에 첨부되는 그러니까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송 보도에서는 보통 쓸만한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따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파를,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림을 제작을 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고 네. 텍스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하나 좀 붙여야지 우리 많이 노출되지 않겠어? 그쵸. 막 이런 네. 감각으로 사실 이렇게 수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자가 사실 보도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일단은 기사 제목을 보고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리드 정도를 들어가서 본다면 리드 정도를 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썸네일 혹은 기사 안에 첨부된 이미지에서 받는 어떤 인상도 그렇죠.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기사 안에 있는 문구 텍스트 못지않게 이런 사파를 배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어떤 매체들이, 기사에서 네. 예, 언론사들이 너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요. KBS 같은 경우는요. 방송 보도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인터넷판에서, 네. 온라인 송고 용 테스트로 나간 그 온라인 기사에서는요. 거의 제가 본 것만 초반에 나온 것만 한 3회에 걸쳐서 계속 너무 끔찍한 사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경에 핏자국이 막 튀어 있고 남성이 여성을 막 자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그림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는 사건의 본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건을 묘사한 그림도 아니야. 심지어 네네. 그냥 적당히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죠. 네네. 네. 또 KBS의 어떤 그 기사 중에 하나는요.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을 묘사한 듯한 그런 사파를 하나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제 그 여자가 죽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검은색 이제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네. 떠 있는 영상 그런 이미지인데 성폭력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살인 사건에서도 죽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미지를 사파나 영상으로 부각하시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지금 용의자라던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KBS 외에도 수많은 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피가 튄 하이힐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관련 보도에.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이런 이미지들을 다 깨알같이 여러 장을 조합을 해서 카드뉴스를 만듭니다. 네. 근데 카드뉴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가 번진 바닥에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다리가 놓여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한 남성이 칼을 치켜드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뭐 피가 막 번져 있는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는 이미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 뉴스인데요.
6장의 피가 튀겨 있어요. 나은 씨 설명만으로도 듣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네요. 네. 좀 토가 나오네요. 피 냄새가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범죄 보도라는 게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은 없는 걸까? 네. 이거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걸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 별도로 좀 특화해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어떤 별도의 이제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서 지적된 유의할 사안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언급이 돼 있고 방송 심의 규정에서 언급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유민지 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기자협회 그 인권보도 준칙 같은 곳에서도 여러 장을 통해서 관련 이제 범죄 사건 보도 시 유의에 대해 사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선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소비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해자를 용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고 동시에 이제 피해자 신상에 대한 이 인권 침해적인 소지를 이제 다루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좀 유명하죠. 이게 공영방송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무죄 추정 원칙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 범죄를 유발하지 말고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자제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과 함께 영국 공영방송 BBC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어떤 교과서? 정석? 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그러네요. 가이드라인도 이걸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네. 두려움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은 씨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그 사건이지만 사실은 우리 보도 전반에서 모든 기사와 모든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 전체를 사실 짚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실 관련 보도를 할 때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라고 지적을 하면 늘 나오는 말이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행태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장사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무슨 오원주 사건이나 이런 사건 났을 때도 언론들이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그 사건을 부각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언론이 자극적으로 쓴 게 기자의 어떤 조회수 클릭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냥 호기심 단순 호기심 채우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의 어떤 치부 가리기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그런 누군가의 사건이 공익적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진짜 큰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지금 나은 씨가 얘기했던 모든 지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더 선정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더 드러내고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나 많은데 보도가 나왔을 때 문제가 지적되면 잠깐 반성하다가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는. 그런데 또 이것도 지금 나은 씨가 저는 이 사건을 잡아온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도배된 사건들 있잖아요. 오원주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때는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한 번 정화되고 문제 제기해요. 그런데 안 하는 척하다가 사실 모든 기본 기사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한 번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정말 그런 기사들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가이드라인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다시 이런 보도들의 유통에는 또 포털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뷰징하기 위한 그죠. 지금 오히려 왜냐면 근데 오늘은 나은 씨가 잡아온 사건들이 더 많이 인터넷 매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맞아요. 그 매체들은 그 어뷰징 아니면 못 살아남으니까 근데 더 많이 이 거죠.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고민이 않다? 되는 게 왜냐하면 KBS가 어뷰징이 아니면 못 살아남는 매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거랑은 근데 지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 아닌데 선정적인 사파를 넣는 이유는 사실
눈에 띄려고. 눈에 띄고 그냥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지점들인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 눈에 띄려고도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정말 그냥 사건이니까 이건 당연히 붙여야 된다 이런 느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감수성 같은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나는 살인사건 남자가 여자 죽였어. 당연히 갖다 놓는 거죠. 이게 막 내가 튀려고 이런 거가 아니라 당연히 넣어야 되는 ABC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왔으니까. 네.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포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포털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그 탈락 기준에 이런 인권 침해적인 어뷰징 보도들에 대한 기준을 넣기만 해도요. 네. 많이 탈락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고. 지금 오늘 나아지 갖고 오늘 제가 말한 매체들도 다 떨어지고 이미 미투 보도 때 수많은 매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포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 할 자신 없으면 정말 뉴스 유통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해보았고요. 네.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럼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민원련의 대댓글 코너입니다. 네. 유부장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전 유부장님이 댓글을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량 곰탱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네. 헬륨가스 의혹 제기 범인 접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자백하셨습니다. 아이디는 제대로 보지 않고 헬륨가스만 봤는데 네, 이렇게 미래곰탱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헬륨가스 의혹 제기 범인 접니다. 유 부장님 손 들고 반성하고 서 있을게요. 네, 서 있으세요. 네. 저희는 인증샷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 목소리가 헬륨가스 먹은 것 같은 걸 어떡합니까? 이건 미량 곰탱이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문제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들으면 또 헬륨가스 같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리고 미량 곰탱이님이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김원경 사무실장님이랑 우리 이봉 활동가가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미탈 애청자들이 엄청 걱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봉호 활동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미래는 곰탱님의 댓글에 마지막에 방심위에 저희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민원연 식구들 심사가 기각된다면 우리 미탈 애청자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네. 방심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민원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 이름으로. 저희도 개인 이름으로 넣고요.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위에 방송민원, 통신민원 넣기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만 잘 맞추셔서 넣다 보시면 배나 활동가가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TV조선이랑 채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방심위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여러분들 모두 동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렉 걸려서 중간에 다 꺼지는 그런 사태는 좀 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심위 민원 넣는 거 많이 해보시면요. 더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데 맞아요. 잘 모르니까 약간 좀 뭐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무슨 방송 봤는데 이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라고 사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미련곰탱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시민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시민단체들도 심의를 어떻게 넣는지 그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넣을 수 있구나 알고 계시다가 방송 보시고 바로 넣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다른 44420416님도 유민지 부장님이 또 나왔네요 하면서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 자주 출연해주세요.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레이니칠세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고 유민지 부장님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흡입력이 탁월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흡입되다가 쓰러질 뻔했지요. 네, 너무 숨을 쉴 틈을 주지 않는 굉장한 흡입력을 가진 정말 전 집에 가서 오늘 들을 겁니다. 들으면 아마 의식을 잃고 잠들겠죠?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빠른 말투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투인데 자꾸 이게 빠르다고 자책을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레이니칠세님 반응이 좋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왜곡입니다. 네, 제가 저도 듣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근데 잘 알아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트러스트 너님은요 인트로 15초 만에 유민지 부장님이 나온다는 걸 눈치채시고
아이고 이 소리를 듣고 네 매우 반가웠다라면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트러스트노님은 다들 휴가 좀 자주 가서 네 유민지 부장님까지 4인 로테이션 방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굴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밑에 쓴 글을 보면 저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단 우리 부녀회장님은 고정. 네 이렇게 이 말씀하셨는데요. 트러스트 동원님이 배나활동가님의 그 저의 유일한 지지자이시대요. 결국 오늘 댓글은 다 유민지 부장님 얘기로 도배가 된 상황이었다. 굉장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 3개 평균 뭐 댓글 3개에서 5개 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달리는데 그 3개가 다 이 얘기면은 아주 뭐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댓글 다 읽어보았고요. 오늘도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 또 지적사항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